웃는 사람? 웃는 사람 있습니까? 글쎄요. 웃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조금 웃는 분, 박근혜 대통령. 예.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웃는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을 꼽아봤습니다. 역설적으로 통합진보당 덕분에 대통령께서 좋아지신 경우가 좀 몇 차례 있지 않습니까? 두 번 그 박근혜 대통령을 살렸다. 두 번 살렸다. 얘기가 나왔었죠. 이 대통령 선거에서 그 문재인 후보에게 역전했다 이런 말이 막 돌고 있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역전했다. 역전했다. 이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마지막 대통령 그 후보 토론회에서 그렇죠. 이정희 그 후보가 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독설을 퍼붓는 모습이 이 50대, 60대, 70대 이 노령층 그 유권자들을 길집하게 만들었다. 예.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이었습니다. 실제 그랬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가 이 마치 스키장 모습으로 예. 마구 추락하는 그 순간에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을 살렸다 이런 얘기인데 실제 그 두 번째 뭐 살렸다는 것은 그 이후로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가 계속 추락을 해서 29%까지 추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번에도 이 통진당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웃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여야가 민주당과 새누리당 더 그 엄격히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그 정책과 민주당의 정책이 특히 그 복지 정책 같은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다만 그래서 정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두고 여야가 다투고 있거든요. 한쪽은 세금을 올려야 된다. 예, 예. 특히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다투고 있는데 사실 이런 와중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진보 예, 그러니까 서구적 의미의 진보가 예. 아니고 우리나라의 진보와의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바로 그 이정희와 박근혜의 차이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통진당이 이른바 득세를 좀 하는 것 같으면 그 반대쪽에 있는 반공의 어떤 모델 같은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해산 심판 선고가 이루어졌던 거는 바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기 때문에 이번 4월에 보궐선거에 다시 한번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가장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제대로 심판을 할 거다. 네, 예. 지금까지 통진당의 폐해는 너무나 많이 알려졌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꼭 웃는다라고 등식화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국민들이 아주 현명하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을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판결은 꼭 법리적인 것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예. 헌법재판소 성격 자체가 정치적인 사법기관입니다. 그 대법원은 순수한 사법기관이고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는 사건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은 분명히 게재돼야 되는 사건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서 누가 뭐 정치권에서 압력을 해서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게 아니고요. 맡고 있는 사건 자체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방향을 결정한다든가. 예컨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 정치인 겁니다. 그때도 몇 개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있는데 그렇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랬고요. 정치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여론을 여론이라기보다도 예. 이런 헌법을 해석하는 건 있죠. 미국 연방 대법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한 것은 이거는 어떤 순수히 법리적인 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미국이 이렇게 나아갈 방향 이런 식으로 이 헌법재판소는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한국이 처한 현실 우리 만일 이번 그 통진당 사건이 미국에서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기됐으면 그렇게 쉽게 인용 안 됐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마주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을 때 지지율이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번에 예. 통진당이 지금 이 두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나온다는 거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그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예. 이렇게 지금 추락하고 있는 지지율을 약간 제동을 거는 효과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 웃는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헌법 교과서에는 그 헌재의 그 결정들은 그 정치 순화적 판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은 정치 순화적 판결을 말하지만 왜 정치 순화냐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과 이 우리의 환경, 국민 여론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입니다. 하지만 이 정치 순화적 판결이 가능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라든가 예. 이런 정당 해산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에서도 충분히 그 설명을 했죠. 이 헌법의 그 방어적 기제에 따라서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의원 자격을 상실시킨 것도 이 결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부수적 판결로서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시킨다. 이런 설명이 예. 충분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이정희 당시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독서를 퍼붓고 지지율이 상승하고 그 이유도 정치적인 예. 것이 아니라 다소 감성적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신 독재 회귀를 부활한다라든지 마녀사냥 아니냐라든지 내란 음모로 그 대부분에서 결정하기 전에 헌재가 결정한 것은 이것은 다분히 자의적이고 어떤 목적이 있다라든지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에 했던 얘기 들어보고 또 들어봐도 참 대단한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유신 독재의 퍼스트 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됩니다. 불통, 오만, 독선의 여왕은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 없습니다. 저 모습 보고 저것이 박근혜 후보에게 득이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공학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라 국민의 감성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실제로 저 영향이 저거는 굉장히 그때 박근혜 후보와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그 비등한 게임을 벌이고 있었죠. 그래서 한치 앞도 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을 때 저런 이정희 그 당시 통진당 대선 후보의 모습이 굉장히 문재인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그 공신그룹 중에 하나로 분류도 됩니다. 앞으로도 그럴까요? 이번에 통진당이 재보선에서 이분들이 출마해서 당선이 된다. 이랬을 때 그것이 보수가 조금이라도 모이는 동력이 되나요?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잠깐 살펴보자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그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의 대결이라기보다 이 진보주의 보수주의 핵심 그 어젠다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보와 진보의 대결이라고 경제정책은 볼 수가 있는데 왜 좌우의 대결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바로 이정희 후보의 저는 독설이 영향을 미쳐서 좌우의 대결이 되어버렸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상규 의원 그리고 김미 의원, 오병윤 의원 이런 지역구 의원을 낳게 만든 것은 야권 단일화 때문이에요. 예. 민주당 한명숙 대표가 이정희 그 대표와 손을 잡고 단일화에 성공을 한 다음에 이런 지역구들을 양보를 했거든요. 예. 야권 단일화 때문에 거기서 득세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예컨대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를 안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 야권 단일 야권 연대 여전히 우리는 문을 열고 있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선뜻 다시 구통진당 세력과 우리 단일로 하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후보를 낼 것이고 저는 새누리당이 그 낙선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권이 분열을 하고 뭐 새누리당이 낙선을 할 것이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 지역구 세 곳이 전부 다 야권이 우세한 지역이고 예.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게 웃는다라고 예측을 봤으니까 우는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희 전 대통령 대표가 관악에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데 이제 경선을 할 때 예. 부정 경선이다 이래서 이 후보를 물러나게 됐죠. 그리고 예. 이상규 후보가 다시 후보로 선출이 됐죠. 아니 지금 이번 4월 재보선에도 본인이 관악을 나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규 의원에게 전 의원에게 밀린 거 아닙니까? 원래 어떻습니까? 이제 서울 관악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 전통적인 야권의 강세 지역입니다. 정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꿨지만 과거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이런 좋은 지역, 아주 야권에 유리한 지역만 고르고 골라서 통합진보당에 양보를 했었죠. 아, 당시 그게 민주당이. 이제 야권 연대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좋은 데를 줬군요. 예. 그러니까 이 통합진보당 후보여서 당선된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야권의 강세 지역에서 여당 후보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 것이고요. 당시에 원래는 그 이정희 전 대표가 이 관악을에 나오려고 오랫동안 밭을 갈았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의 그 파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그 자리의 후보가 이상규 후보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상규 후보가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이제 이상규 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나간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출마 선언에서 재밌었던 거는 이상규 전 의원에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정희 전 대표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상규 전 의원 대답이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여서 나오지 않을 거다. 아, 출마 심진의 자체를 피로가 누가 누적됐다는 겁니까? 이정희 전 대표가 누적됐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제 이정희 전 대표가 그 헌법재판소에 작년 12월 19일이었죠. 헌법재판소에 이 해산 결정 심판 때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이석기 전 의원의 대법원 선고 때부터 공식 활동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헌재 결정을 제대로 못 막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책임론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남편 신재환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이 지금 어떤 민변의 과거 사위 활동 관련해서 몰아주기 이런 검찰의 수임, 수사를 사건 받고 다 있습니다. 몰아서 돈 많이 벌었다. 네, 그래서 예.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상규 전 의원은 그 통합진보당의 줄이었던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러면 이석기 전 의원과 같은 그렇죠. 그렇죠. 김미, 색깔이 같네요. 이상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그 핵심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그 거꾸로 말하면 이정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전국 수석. 예. 네. 또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소녀와 같은 외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합진보당이나 경기동부연합이 고른 어떤 기획상품이 아니냐 이런 기획상품이다. 분석도 있었거든요. 지금 실세는 이석기, 이상규, 김미 쪽이고 이정희 전 대표는 시쳇말로 외부의 모양새만 대표였다 이런 건가요? 이제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파동 때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 전 대표의 불출마 부분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정희 후보가 운다고 돼 있는데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요. 예. 이정희 전 대표가 그 아까 박근혜 후보가 그때 할 때 거기서 점수를 많이 깎아 먹은 것은 좀 나쁜 말로 하면 표독스러운 모습. 표독스럽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여성이 그런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싫어하거든요. 남자가 그때- 표독스러워도 싫긴 합니다. 남자가 싫다지만 예. 여자는 더 그런데요. 그 예. 당시에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좀 뭔가 당하는 듯한 예. 어떤 그 피해자적인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때 예. 웃기만 웃으시고 거기서 그 많은 분들이 오히려 박근혜 후보에게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과 더해서 어떤 동정적인 여론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그 통진당이 새로 후보를 낸다면 결국 그들의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선거 내세우는 구호는 뭐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를 하고 그다음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소통 안 하고 아주 그냥 통진당을 갖다가 없애려고 아주 예. 아주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나쁜 쪽으로 계속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몰고 가는 게 자기들의 뭐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런 걸 할 때 이정희 전 대표의 그러했던 과거에 표독스러웠던 모습이 또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 이정희 아까 그 전 대표가 헌재 이후에 좀 조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 계속 우리 지금 새누리당에 사건이 터지고 하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일이 생기고 통진당에서 후보 낸다고 함으로써 이정희 후보에 대한 그 뭐 영화도 있죠. 무슨 살인의 추억인가? 뭐 그 비슷한 패러디 하면은 이정희의 추억이 다시 나오게 되면 이정희 전 대표로서는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할 수 없다. 이제 그 통합진보당
이쪽 세력이 제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번 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예. 이 진보 이른바 그 우리나라에서 진보 진영을 함부로 막 사용을 했는데 소위 그 사회민주주의 세력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아닌 이 더 집단주의에서 더 나아간 쪽 사회주의라든가 혹은 주사파 세력이라든가 이런 쪽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게 됐고 그만큼 이념이 대중화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희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상규 의원이라든가 김미 의원 같은 사람이 이 북한 추종 문제에 있어서 종북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해서 우리는 종북을 추종하지 않는다. 종북 세력이 아니다. 예. 북한을 추종하지 않는다. 이런 이 자기 선을 하지 않고는 이 정치적 제기가 애초에 안 된다고 봐야 된다.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당신들이 종북이냐 물으면 왜 종북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느냐, 종미가 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평행선을 달릴 것 같고 저희가 두 개를 동시에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웃는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김무성 대표인데요. 4월 재보선 다음 또 내년 총선에서 통진당의 활약 또는 통진당이 기존 야권과 연합을 했을 때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는데 그건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새누리당은 이번 4월 그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에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보궐선거가 치러진 세 곳이 전통적인 그 야당의 강세 지역인데 야권이 분열됐다는 것.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그러네요. 호재일 수밖에 없죠. 네, 우선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있고 또 통합진보당 전직 의원들이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고 또 정의당도 이번 4월에는 그 후보를 내겠다고 이미 밝혔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정동영 전 상임고문을 비롯해서 그 국민모임이라는 새로운 예. 신당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4월에 세 곳의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대 다자구도이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새누리당이 웃는 형국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운다에서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그 진보 진영이 통진당, 옛 통진당 의원들의 출마가 진보 진영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거든요.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양심적 진보에게는 통진당 쪽이 나가서 아예 떨어져 나가주면 종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 진보에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어떻습니까? 종북 세력에다가 양심적 진보 혹은 비양심적 진보 이렇게 붙일 필요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쪽은 진보가 아니에요 원래. 진보에 일정 그런데, 정도 종북의 예. 이미지가 더 씌워졌던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 통합진보당 세력이 해체가 되면서 이번에 그 국민 생각 이래서 국민 모임이가 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정동영 전 장관이 그게 가담을 하고 그리고 전직 국회의원들이 한 대분이 그 자리에 모여들었는데 그분들 주장이 뭔가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탈하는 신자유주의를 반대한다. 그리고 개혁하겠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불쌍한 농민 노동자들 눈물 닦아주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이분들의 그 스탠스가 어딘지 도저히 제가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가 없다. 그런데 스스로 본인들이 진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정의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의당은 이미 사회민주주의를 표방을 하고 그 정책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래된 예. 사회민주주의. 예, 지금 그 영국의 노동당이라든가 독일의 삼민당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오래된 70년대의 독일 삼민당 정책을 그대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제가 정책을 분석을 쭉 해보니까. 예.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다자구도, 야당의 다자구도에 있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제대로 후보들을 낼 수는 있을 것이냐, 또 하나 정의당이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관악이 아니고 여기 동작에서 이제 노회찬 후보가 이제 단일 후보로 됐는데 지금 다시 자기들이 또 다자구도로 밀어붙이기에는 정의당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 야권 연대가 난 일부에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일부 예. 될 거다. 저는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굉장히 지금 착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착잡하다. 네, 우선은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주류가 바로 친노 강경파입니다. 네, 2012년에 이 통합진보당과 야권 연대를 이뤘던 세력이 바로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야권 연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이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사람들을
그 의원으로 만든 사람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다 했을 때는 이 책임당함을 떨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일요일 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새 지도부를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예. 가장 유력시 되는 분이 또 문재인 후보고요. 네, 문재인 후보는 2012년 총선 때 바로 야권연대를 주도적으로 주도를 했던 분이죠. 문재인 의원이 통진당 분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든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한명숙 대표 체제 하에서 이해찬, 문재인 두 의원이 총선의 어떤 야권연대라든지 공천에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일요일 날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누가 그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대표되고 나서 바로 보궐선거, 이거 참 굉장히 무거운 거죠, 어깨에 짐이. 그리고 또 야권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이라고 하는 이 세 곳에서 한 곳이라도 진다면 패배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러 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뭐 통진당이니 정의당이니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이번에 앵커께서는 종북이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순수냐 아니냐 그러는데 예. 제 생각에는 새정치민주연합도 12월 19일 그 정당 해산 판결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거든요. 현재 판결에 그러니까 맞득치 않아 있죠. 이분들이 어떤 노선이 크게 차이 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진보는요, 정말 진보가 아니고 그냥 보수, 옛날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데 반대한다는 데서 서로 이념의 일치성 그리고 심정적인 동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들이 세계 보궐선거에 나가더라도 결국은 누가 거중 조정해서 아마 질 것 같으면 분명히 단일화할 것입니다. 통진당이 나가더라도 도저히 이번에 지역구 여론이 당신은 종북이라서 좀 어렵다 하면은 내 정당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한쪽으로 단일화 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설사 두 후보로 야당에서 단일화는 아니죠. 두 후보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표 방지 심리에서 진보의 한 사람으로 갈 것이고, 아마 새누리당은 여기서 옛날과 참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 표 얻는 게 성공이지 아마 당선은 힘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을 꼭 덧붙이자면요. 나 새누리의 태도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누리 김무성 대표가 지금 대표가 되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 선거를 맞이했는데 지역 일꾼을 먼저 뽑는 방향으로 하겠다. 사실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시키면서 만들어진 선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통합진보당 해산과 해산을 치열하게 추구해오고 통진당과 열심히 싸워온 소위 말해서 제야 보수 세력에게 이번에는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 사람들이 싸워서 만든 선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해산 결정 청원을 넣은 고모 변호사님도 계시고 예. 여러 보수계 원로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차라리 이번에는 후보를 당신들에게 내라. 이것이 제대로 된 보수 혁신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2년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일단 이기고 보겠다 하는 취지로 지역 일꾼 운운하는데, 저는 새누리당도 이 점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데요. 예.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가 이번 공천을 어떻게 할까, 또 야권연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 보궐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지만 지역적으로는 세 곳입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어떤 이 세 곳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연대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크게 질 수가 있다는 그렇군요. 소탐대실의 교훈을 좀 알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접근을 해야겠다.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통합진보당과 연대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지금은이라는 단어거든요. 다음엔 할 수 있다 이 네. 말이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가 누가 되든지 어떤 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그림을 목표로 해서 좀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말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